지금부터 1회 KBS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듣기와 말하기 평가부터 시작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항이며 6번 문항부터 15번까지는 듣기와 말하기 통합 문항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번. 먼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립니다. 낭만주의 작가 들라크루아는 창의력이 넘친 화가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밝은 색채의 동시대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성실한 색조 채색법으로 유명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1830년 7월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정부군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친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샤를 10세의 절대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중 가장 격렬했던 1830년 7월 28일의 장면을 사실주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으로서 정치적 목적을 담은 최초의 근대 회화입니다. 하늘을 덮고 있는 포와 연기 사이로 여인이 중앙에서 깃발을 들고 민중을 이끌고 있으며 옆에 총을 든 어린 소년과 총칼을 높이 치켜든 사람들이 돌과 보도블록, 건축물로 세운 임시 바리케이트를 넘어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은 혼란스러운 대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림의 오른쪽 포와 연기 사이로 혁명 당시 삼색기가 꽂혔다고 알려진 노트르담 성당이 보입니다. 그림 속 여인은 프랑스 대혁명 당원이 쓰던 붉은 모자인 프리지아를 쓰고 오른손에 삼색기를 들고 있습니다. 삼색기는 1789년 루이 16세가 봉기군의 적청색 표식을 자신의 흰색 문장과 결합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 들고 있는 삼색기는 자유와 평등, 박애를 의미합니다. 총을 든 어린 소녀는 프랑스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국민군으로 참여했던 들라크루아는 여인의 오른쪽에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은 채 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인은 민중들과 다르게 옷을 벗고 있는데 여인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자유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자유의 여신의 모습은 그림 앞 길거리에 방치된 시신에게서 느껴지는 잔인함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포착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요점을 확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마을의 한 장사꾼이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를 팔러 왔습니다. 대광주리 사세요! 아주 튼튼한 광주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단단하네. 아주 솜씨가 좋군요.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돈을 내고 대광주리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집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좀 부족해요. 다음에 다시 오실 때 값을 치르기로 하고 이번에는 외상으로 사면 안 될까요? 마음씨 좋은 장사꾼은 선선히 응낙했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다음 달에 다시 올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상으로 광주리를 사간 집이 너무 많은 데다 집들 모습까지 서로 비슷비슷했던 것입니다. 장사꾼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어느 집인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장사꾼은 외상장부에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저 키가 큰 아저씨네 집은... 집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지붕 위에 까치가 앉아있는 집에서 큰 대광주리 3개,
장사꾼은 외상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 귀가 큰 아주머니네 집은 마침 그 집 담벼락에 누군가 오줌을 눈 흔적이 보였습니다. 옳지, 담벼락에 오줌 자국이 있는 집에서 큰 광주리 1개와 작은 광주리 1개. 장사꾼은 장부를 덮고 껄껄 웃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음에 오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겠어. 장사꾼은 만족스러워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외상값을 받으러 마을을 찾은 장사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붕 위에 까치가 앉은 집도 없었고 담벼락에 오줌 자국이 있는 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은 그만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외상값 안 갚으려고 집을 몽땅 옮겨버렸군! 이 고약한 사람들! (3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겨울에 많이 쓰는 도구 중에 설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죠. 설피는 살피, 눈신이라고도 하며 함경도, 강원도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 지역에서 신는 신발입니다. 눈 위를 걸을 때에는 미끄러지거나 비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설피를 신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등산용품인 아이젠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설피는 신발에 묶어 신었는데요. 설피를 지면에 놓고 그 위에 신발을 올려둔 뒤 삼백끈이나 소가죽, 나무 껍질 등을 감아 묶어서 신었습니다. 설피는 10년쯤 자란 다래덤불이나 노간주나무 또는 물풀의나무로 만듭니다. 물풀의나무는 워낙 단단해서 불에 쬐어가며 휘어야 하지만 다래덤불이나 노간주나무는 껍질을 벗겨 다듬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부드럽게 만들어 천천히 힘을 주면 타원형으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서 겹쳐지는 부분에는 다래덤불을 가로로 잘라서 위아래로 가로매어 설피의 바탕을 만듭니다. 다래덤불보다 더 좋은 것은 가늘게 잘라낸 곰 가죽끈인데 그 이유는 곰 가죽끈은 눈이 들러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피는 볼이 넓고 큰 모양이며 가운데에는 그물처럼 촘촘한 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설피의 볼을 넓고 크게 만드는 이유는 설피가 눈에 접촉하는 면이 넓어야 발이 눈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피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주민들과 겨울철 산에서 멧돼지를 잡는 사냥꾼에게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시베리아, 미국 선주민들도 겨울에 즐겨 사용했습니다. (4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수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보란 낡거나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조선 초기의 문집인 매헌선생 문집은 약 2년에 걸쳐 복원되었는데요. 이 문집은 앞뒤 표지가 거의 찢어진 상태여서 표지의 남은 조각에 매움용 종이를 붙이고 천연 염색한 닥지를 덧붙이는 배접이라는 보강 작업을 4차례나 진행했습니다. 옛 종이와 새로 덧댄 종이의 강도 차이로 인한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덧댄 종이에 단파장 자외선을 일부러 쪼이는 열화 작업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보는 매우 세심한 작업입니다. 때론 손상된 모습을 남기는 것도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정의 그림 3일포는 벌레가 갉아먹은 충식으로 곳곳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모양이 오히려 눈 내리는 풍경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전문가들은 고심 끝에 훼손 부위를 메우되 색의 차이를 두어 눈 내리는 것 같은 착각 효과를 자연스럽게 남겼습니다. 미술품 복원에는 미학, 역사,
물리학, 생물학, 화공학, 임산학, 재료공학, 금속공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총동원되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인공지능 공학도가 설립한 미술품 복원업체는 피카소가 여성을 그린 스케치 위에 맹인의 식사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업체는 맹인의 식사를 훼손하지 않고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피카소의 붓터치와 색채, 물감의 두께까지 학습시킨 뒤 새 캔버스에 유화를 다시 그렸습니다. 몇 년 전에는 국내의 유명 가수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문화재를 복원하고 세계와 즐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5번) 이번에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가을 바람 불어 허공에 빈 나뭇가지처럼 아빠는 울고 있다만 딸아. 너는 무심히 예복을 고르고만 있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붙들지 못해서 우는가 보다. 강변에 갈 때는 흐르는 물을, 언덕에 풀잎은 스치는 바람을 붙들지 못해 우는 것. 그러나 뿌리침이 없었다면 그들 또한 어찌 바다에 이를 수 있었겠느냐. 붙들려 매어 있는 것치고 썩지 않는 것이란 없단다. 안간 힘써 뽑히지 않은 무는 제자리에서 썩지만 스스로 뿌리치고 땅에 떨어지는 열매는 언 땅에서도 새싹을 틔우지 않더냐. 막막한 지상으로 홀로 너를 보내는 날, 아빠는 문득 뒷곁 사과나무에서 잘 익은 사과 하나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이번에는 진행자와 전문가의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6번은 듣기 문항, 7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폐업하는 가게도 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상공인 정책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창업 준비 이후에 성장기 경영 지원, 폐업 정리, 그리고 폐업한 후에 전직이나 재창업과 같이 소상공인들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지원 규모도 작년보다 5,800명 정도 늘려서 24,0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이라든지 폐업 지원, 그리고 폐업 후에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연결해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24년 외식업 폐업률이 한 17.1%로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재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폐업한 뒤에 다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다시 가게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 상황에 맞춰서 맞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지만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시 서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20% 확대해 총 600명을 지원하는데요. 1:1 제도전 특화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 제도 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 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또 어떤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실습, 온라인 매장 관리법과 같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드립니다. 중장년 소상공인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실습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실행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문의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 또한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화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8번은 듣기 문항, 9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이 대리님,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정리 다 됐으면 주세요.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퇴근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근하자마자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늦으면 좀 곤란해요. 김 대리님께서 몇 시까지 달라고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오전에 업무가 많아서 아직 다 못했어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서 제가 드린 일부터 우선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일의 양이 많지도 않았고요. 오전 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담배 피우러 나가신 시간만 줄이셨다면 충분히 일을 끝내셨을 것 같네요. 제가 담배 피우러 나가는 횟수까지 세고 계셨나요? 좀 불쾌하네요.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시는지. 나 참. 얼마 안 되다니요. 우리 회사가 10층에 있으니 흡연 구역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꽤 긴 시간이에요. 비흡연자는 쓰지 않는 휴식 시간을 흡연자들은 더 쓰고 있는 거라고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보다 덜 쉬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난번에 김 대리님은 커피 사러 나갔다가 한참 있다 들어오신 적도 있었잖아요. 지난 얘기까지 끌어들일 건 아닌 것 같고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근로시간 차이가 이미 이슈화되고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75분이나 더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흡연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흡연 구역이 너무 멀리 있는데도 흡연자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면 일의 능률도 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가 늦은 거니 제가 책임지고 얼른 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10번은 듣기 문항, 11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오늘은 인도 겐지스강에 살고 있는 돌고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길고 성스러운 강인 겐지스강에는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겐지스강 돌고래는 우리가 바다에서 흔히 보는 돌고래와는 다릅니다. 화려하게 물 위로 뛰어오르지도 않고 오랜 시간 수면 위에 머물지도 않으며 꼿꼿이 수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옆으로 헤엄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아래서 보내며 주둥이가 길고 시력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겐지스강 돌고래는 민물에 사는 강돌고래의 일종이자 인도가 지정한 국가 수생동물인데요.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강에서
총 6,327마리의 강돌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324마리가 겐지스 강돌고래이고 나머지 3마리는 인더스 강돌고래라고 합니다. 두 종 모두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최소 500마리의 돌고래가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어망에 걸리거나 인간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돌고래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전 전문가 라빈드라 쿠마르 시나의 말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 강돌고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9년 겐지스 강돌고래가 인도의 국가 수생동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이를 계기로 보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에는 전담 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개체수가 일부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전 활동가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고기와 지방을 얻기 위해 돌고래를 밀렵하고 있고 지방에서 추출한 기름을 낚시 미끼로 쓰기도 합니다. 게다가 돌고래가 배와 충돌하거나 어망에 걸려 죽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죠. 야생동물 보호 신탁의 나치케트 켈카르는 생추어리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어부가 법적 처벌을 두려워해 돌고래의 사고사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야생동물법에 따르면 사고든 고의든 돌고래를 죽이는 행위는 사냥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어부 중에는 벌금을 피하려고 사체를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부가 돌고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12번은 듣기 문항, 13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윤동주 시인을 검색하면 중국 국적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중국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도 그를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윤동주 시인의 생가 앞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세워져 있기까지 합니다. 중국은 윤동주 시인이 간도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그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자리한 지역으로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피해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주해 살던 곳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시인을 중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나라의 상품을 모방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매운 소스의 볶음면을 따라 만든 중국 제품이 9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상품의 인기가 더 많지만 나중에는 짝퉁 제품이 그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제품을 마음대로 똑같이 베끼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사람이나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의 상표나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해 문제에서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다에 사전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리는 280해리, 즉 약 520km밖에 되지 않아서 경계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공동관리 구역을 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구조물을 세우면 나중에 이 지역을 자국의 바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잠정조치 수역에 중국이 양식장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에 우리나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14번은 듣기 문항, 15번은 말하기 문항입니다. 김주무관님,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지역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전체적으로 지역별 유튜브 채널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니 사무관님 생각대로 우리 지역도 채널이 생기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선뜻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 인력을 보충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처음부터 전문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지원이 힘드실 것 같으면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다른 업무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콘텐츠 업로드 주기는 일주일에 2편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요? 관광객을 통해 얻는 수익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모아야 하니까 콘텐츠가 자주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다만 콘텐츠를 매번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영상을 업로드하되 그중 한 번은 콘텐츠 개발에 힘을 덜 써도 되도록 지역 소식이나 지역에 새로 생긴 정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전문 인력을 추가해 주시는 것도 약속해 주십시오. 그럼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듣기와 말하기 평가가 끝났습니다. 1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